안녕하세요. 서초건축교실 건축 누구와 함께 하시렵니까? 라는 주제로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1강에서는 설계자 선정 방법, 2강에서는 시공자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의에서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무서운 정의라고 명명해 봤습니다. 2019년에 설계했던 근생이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큰 도로변에서 본 전경 사진입니다. 뒤쪽 도로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1층 주차장도 보이고 내부 인테리어 모습도 보입니다. 사진상으로는 문제없이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건축 명장으로 등록된 건설사들을 추천해서 입찰 도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사 E는 건축주가 추천한 건설사였습니다. 내역서를 검토해보면 A, B, C는 평균 20억 정도로 공사비가 비슷해 보입니다. 이 건설사는 최저가였으며 누락된 내역도 많은 부실한 내역서였습니다. 건설사 E는 10회 이상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현장 소장 경력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 선정 방법에서 설명드렸던 이유로 절대 건설사 E는 선정하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이성적으로 말렸으나 건축주는 매우 인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전에 주택을 고친 인연도 있다 보니 건설사 E를 시공사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으로 대했으나 건설사는 현장 소장도 상주하지 않고 감리 확인 없이 공사를 임의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정으로 건설사를 선정한 결과 공사비는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늘어났고 계약한 공사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준공이 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건물 하자와 하도급 업체의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에 이끌린 순간의 선택은 건물만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오래 갑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무서운 건설사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근생 건물의 사례입니다. 저희 회사가 건설사 입찰에 참여했었습니다. 상대는 아주 유명한 건설사였습니다. 게다가 공사비도 1억 원 이상 저렴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정 이외에는 나은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건축주는 이성적으로 유명 건설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유명한 건설사는 좋은 건물을 아주 많이 지었고 이름만 대면 아는 건설사였습니다. 순조롭게 공사가 잘 진행되던 어느 날 건축주에게 채권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조사해보니 유명 건설사는 각 현장별로 저가로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중간에 타절을 했습니다. 내역서도 토목이나 골조공사 등 초기 공사의 비용이 높고 마감재 등 마지막 공종의 비용을 낮게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에게 받은 기성금을 자재업체나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고 시행사업에 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재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유명 건설사가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채권 압류를 했던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일 때 협상을 조언하게 됩니다. 일종의 당근처럼 부족한 공사 기간은 연장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연장한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보상금을 상향하는 방식을 조언합니다. 필요시 공사비도 상향해 주어서 공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건축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축주의 대응은 남달랐습니다. 공사 현장을 장악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이행 증권을 발행하겠다고 권리를 주장하셨습니다. 그 결과 건설사에서 2억여 원의 기지급한 금액도 회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이 중단되면 다른 건설사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시공되었는지 잘 모르고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소장을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건설사는 저희에게 부탁하셔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을 세세하게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성금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창틀을 설치한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보통은 골조가 완성되면 실측하고 창틀을 발주하게 되는데 기성금을 급하게 받기 위해서 실측을 생략했습니다. 도면에 있는 치수대로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했습니다. 타절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창틀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걸쳐 놓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바닥을 깨기도 하고 바닥 높이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완공된 모습입니다. 뒤쪽 골목에서 바라본 건물의 모습입니다. 각 층의 테라스 전경입니다. 3층의 테라스 전경입니다. 유명 건설사가 적하 입찰을 하고 타절하려고 했던 사례입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상승되었지만 건축주의 현명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설사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매달 기성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과 지급 내역 또는 하도급 지급 보증서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례는 무서운 상금입니다.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으로 설계와 감리 업무를 수행한 현장이었습니다. 산업단지에는 시공 중인 공장들이 많았었습니다. 건축주께서 시공 중인 건설사에 연락하셔서 입찰 참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결과 총 4개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고 공사비를 비교 검토한 자료입니다. 공사비와 건설사, 현장 소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1년 공사가 진행되면서 원자재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계약된 금액으로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보통 건설사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건설사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고 건축주에게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요구만 계속 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감리자로서 저희는 건축주에게 조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공사 기간은 일부 연장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연장된 공사 기간에도 공사를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지체 보상금을 상향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를 독촉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감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필요시 공사비를 높여준다는 제안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주는 현재 사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산업단지에 추가로 공장을 건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건축주한테 큰 피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건설사에게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독촉하고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건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94일에 대한 지체 보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금액으로 13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공사 실적이 많고 저렴한 공사비에 그 건설사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원자재 비용 상승이 되고 이로 인해 공사 지연이 되었습니다. 건설사는 조기에 건축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소장을 자주 교체시키고 18억 원에 해당하는 증액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대응하였기 때문에 지체 상금을 부과할 수 있었고 공사 기간은 13개월이 지연되었지만 전체 건설사에서 요청한 18억 원 중에 4.5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무서운 건축주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건축주라기보다는 현명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건축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조감도입니다. 건축주는 건축을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선 건축주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건축주 학교에서 만난 교수님과 PM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 PM 계약은 설계자나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설계자를 추천해 주셨고 건축주는 이 설계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를 찾는 중에 이 교수님은 시공사 A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시공사 C로 설계자의 소개를 받고 입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면담을 갔는데 이 PM이신 교수님께서 저희 회사의 규모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결국 이 교수님께서는 시공사 A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였고 보통의 건축주라면 시공사 A를 선정하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제출된 건설사의 회사 지명원을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건축한 건축물을 모두 답사하셨습니다. 건축주를 만나서 그 회사의 평판과 현장 소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주를 만날 수 없으면 연락처를 남겨놓고 나중에 전화통화를 하셨습니다. 건축물 답사와 평판 조사를 한 이후에는 현장 소장을 만나셨습니다. 현장 소장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현장을 둘러보시고 현장 소장과 장시간의 면담을 가지셨습니다. 시공 과정에서도 건축주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설계한 건축사가 있었고 감리 업무를 보는 건축사가 있었습니다. 또 시공을 맡은 저 또한 건축사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친구도 건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4명의 건축사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건물을 지어 나가셨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일정 내에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의 마감재나 인테리어 정도는 기존 설계를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좋아지는 걸 보고 건축주께서도 추가적으로 더 좋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무서운 건축주에 대한 결론입니다. 회사 실적을 답사하고 회사의 평판을 조사하고 현장 소장을 직접 만나서 면담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정해진 공사 기간을 준수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평판 조회 동에서는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식을 참고하셔서 그 건설사나 현장 소장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물으시고 시공사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핑계를 찾게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방법을 찾게 됩니다. 꿈과 상식이 있는 건축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